우정을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배신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의 솔직함, 그리고 지킬 선을 넘는 과도한 투명함이 서서히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우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설적이게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나누던 소중한 친구를 어느 날 문득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지며 만나자는 약속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때는 눈빛만 봐도 통하던 사이가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조차 어색해지는 그런 서늘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떠나보낸 친구들의 빈자리를 보며 오랫동안 자책하고 고뇌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왜 함께 늙어가는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져야만 했을까? 그저 세월 탓이라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체념하기에는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곳에서 거대한 울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머나먼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꼿꼿하게 학문의 등불을 밝혔던 그 위대한 학자,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저의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정의 통념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소통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 가지를 경계하고 숨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숨기라니요. 친구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관계가 아닙니까? 하지만 편지를 거듭 읽어 내려가며 저는 숨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에 잠겼습니다. 다산이 말한 숨김은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나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배려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절제였으며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며 상대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임을 다산은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경고 중 오늘 저는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친구에게 전부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끔이어야 합니다. 만약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자신의 병든 몸, 어려운 경제 사정, 말 안 듣는 자식 문제만을 하소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 친구는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친구는 당신의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두운 기운이 자신마저 삼켜버릴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안한 마음을 안고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30년을 알고 지낸 박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 내가 요즘 무릎이 시려서 잠을 못 자. 의사가 그러는데 혈압이 높아서 큰일 난다네. 집사람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자식놈은 속만 썩이고. 처음에는 저도 맞장구를 쳐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게, 박 사장.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하지만 그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고 저의 위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박 사장의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신세 한탄을 들어야 하나?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나? 그 무거운 감정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하게도 미안해 박 사장. 나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세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30년 우정은 아무런 다툼도 없이 서서히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 사장을 피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은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즐거운 이야기를 준비하라고. 당신의 존재가 친구에게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힘든 일을 전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황금 비율은 지켜야 합니다. 즐겁고 밝은 이야기가 7할이라면 어렵고 힘든 이야기는 3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우리가 우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불행을 끊임없이 드러내어 친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다산이 경고한 두 번째, 숨겨야 할 것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존재가 친구가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한 과시는 단순한 기쁨의 공유가 아닌 은연중에 상대를 얕보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면 각자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삶의 모습도 저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반면 어떤 친구는 여전히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거나 노후 준비가 미흡해 불안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를 무심코 드러내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잖아.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사줬지. 글쎄, 요즘 골프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어제는 싱글을 쳤다니까. 이번에 새로 뽑은 차가 조용하고 참 좋더군. 이런 말들이 악의 없이 그저 자신의 기쁨을 나눈 것이라 할지라도 듣는 친구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사업의 실패에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친구에게 혹은 자식의 취업 문제로 애태우는 친구에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괴감과 패배감에 고개를 떨구게 만들 것입니다. 우정은 동등한 눈높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김 선생이라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친구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는 승승장구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그는 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모두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자신의 성과, 자식들의 명문대 입학, 해외여행에서 겪은 호화로운 경험들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와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성공담은 평범하거나 혹은 조금은 궁핍한 우리의 현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김 선생이 있는 모임에는 잘나가는 친구들만 남게 되었고 평범했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아직도 모를 것입니다. 왜 오랜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반면에 최 사장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역시 김 선생 못지않게 자수성가하여 큰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임에 나오면 절대 자기 자랑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친구들의 작은 성공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선생, 따님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요?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대단합니다. 박 사장,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면서요? 그거야말로 신선 노름이지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갔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이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중년 이후에 우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성취를 이미 알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입 밖에 내어 확인받으려 하는 순간 우정은 그 무게를 잃고 가벼워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정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 즉 나의 불행을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과 나의 성공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세 번째 경고는 앞의 두 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나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에게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친구의 약점이나 쇠약해진 모습을 결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매일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되묻게 되며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쇠락의 징후들 앞에서 매일 남몰래 절망하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게, 자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나?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박 선생.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 귀가 많이 어두워졌구먼. 자네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쿰숙해?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여. 이 말들이 과연 진정한 걱정과 관심에서 나온 것일까요? 설령 그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듣는 친구의 가슴에 가장 아픈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너는 이제 늙었다, 너는 쇠약해졌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노화의 증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며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언이나 솔직함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는 무례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굳이 들추어내어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보면서도 못 본 척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우정에서 가장 필요한 섬세함입니다. 저희 동창 모임에 이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쾌하고 말이 많아 늘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친구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갈 때마다 자신이 늙고 병든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비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가 귀가 조금 어두워져 잘 되묻곤 했는데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그것을 놀림 반, 걱정 반으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 또 못 들었지. 보청기라도 하나 해야겠네. 아니, 이쪽 귀에다 대고 말해야 하나? 친구들은 그저 장난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생에게는 그 말들이 너는 이제 우리와 다르다는 차별의 언어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쇠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임에 있었고 그런 장난스러운 말들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저 역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모르는 척해주는 섬세함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가 깜빡하고 약속을 잊었을 때 자네 요즘 정신이 없네라고 핀잔을 주는 대신 아, 내가 깜빡하고 다시 연락을 안 했구먼이라고 말해주는 배려. 친구가 잘 듣지 못해 되물을 때 목소리를 높여 짜증을 내는 대신 그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다시 한 번 말해주는 다정함. 그것이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숨김의 철학입니다. 친구의 품위와 자존심을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 그가 내 앞에서만큼은 늙고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고 당당하게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깊고 따뜻한 우정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다산의 세 가지 경고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보낸 편지 속 세 가지 경고를 되짚어보면서 저는 사실 깊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모든 실수들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힘듦을 핑계로 친구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부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저의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 친구의 초라한 어깨를 보지 못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선생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던 그 무심하고 잔인한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이 세월의 탓도 환경의 탓도 아닌 바로 저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과거의 실수로 인해 멀어진 친구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줄 것을 하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자책이 아니라 성찰이며 절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 이상 어리석은 방식으로 잃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과의 통화 이후 다산의 가르침을 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히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년 전의 낡은 조언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우정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러 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산이 말한 절제와 배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저만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친구에게 연락하려 하는가? 혹시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나의 하소연을 늘어놓을 쓰레기통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과감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이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다. 나는 이 친구에게 나의 밝은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싶다. 나는 그저 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순수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저는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즐겁고 밝은 이야기들을 준비하려 노력합니다. 어제 본 드라마에서 웃겼던 장면, 길을 걷다 발견한 예쁜 꽃, 새로 알게 된 건강 정보다 자식 자랑 대신 손주가 아닌 나 자신의 소소한 취미 이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설령 내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그 어둠을 굳이 친구에게까지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나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우울함과 고독함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의 말을 얼마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말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저에게 다산의 세 번째 경고, 즉 친구의 약점을 들추지 말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나는 오늘 친구가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친구가 조금 느리고 답답하게 행동하더라도 핀잔을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친구의 쇠약해진 모습이나 어려운 형편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주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친구에게 연락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중한 우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늙어가는 친구와 내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이 작은 준비가 우리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멀어졌던 친구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나기 전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마음을 준비했다면 이제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다산의 실학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특히 내 이야기는 3할을 넘기지 않고 친구의 이야기에 7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고집이 세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대화는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친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아파하는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지적하기가 아니라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친구의 단점 대신 장점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이보게, 오늘 보니 얼굴이 참 좋아 보여. 자네 웃는 모습은 여전히 100만 불짜리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 모임이 늘 즐거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친구의 지친 마음에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최 사장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은 다그치기가 아니라 기다려주기입니다. 이것은 다산의 세 번째 경고, 즉 약점을 모른 척하라는 지혜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친구의 말이 어눌해졌다고
걸음이 느려졌다고 재촉하거나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그가 무언가를 잊어버려 대화가 끊겼을 때 아까 하던 얘기 있잖아라며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넉넉한 미소로 그가 자신의 속도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침묵과 기다림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귀, 즉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친구에게 짐이 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성공을 과시하며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는가? 그의 약점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는가? 이 고요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친구, 더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 매일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실수하고 또다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성찰을 이어갔듯이 우리도 늙어감의 쓸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곁에 있는 친구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복이다. 노년유붕, 시위인생 지대복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이 기쁨과 슬픔을 나눌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곁에 없다면 그 인생이 어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역,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거창한 희생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산의 지혜처럼 말 한마디를 아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며 상대의 자존심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주 작고 섬세한 숨김과 배려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그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에게,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소연이나 자랑이 아닌 그저 따뜻한 안부와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를 준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